주요 사건 사고를 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롤스로이스 가해남으로 불리는 사건으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초였어요. 약물에 취한 상태로 초고가 외제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했고 20대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지금 20대 여성은 한 달 넘게 지금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당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신원 보증을 했고 17시간 만에 석방됐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구속이 됐습니다만 결국 이 남성의 집에서 억대의 돈다발이 발견됐는데 이 돈다발의 출처가 좀 수상한가 봐요. 집에 정말 죄송한데 현금 얼마 정도 있으십니까? 이게 웃으면 안 되는 사건인데 한 몇만 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이 사건 보고 집에 1억이라는 현금 다발이 있는 집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러게요. 사실 1억이란 돈이 집에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 돈이 출처가 명확하다면 은행에 예금해 놓는 게 원칙인데 예. 현금 다발을 집에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건 불법한 재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드문 케이스긴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저는 그냥 신 씨까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신 씨가 사실 피해자에게 그렇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단 한 번도 피해자 중심의 시각을 두지 않았어요. 제가 저번에 앵커한테도 말했다시피 보통 사고가 나면 자동차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이 피해자를 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다른 데 툭툭 가더니 전화 툭 하고 있는 모습. 네. 그게 굉장히 좀 불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경찰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수사를 분명히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강 수사를 통해서 구속을 했습니다. 뺑소니 운전까지 포함됐고 위험운전치사상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범죄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그때 앵커께 제가 말씀드렸는 게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병원도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고 분명히 불법적인 어떤 그 시술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어떤 향정이 들어갔다는 모습이 보였고 두 번째는 도대체 젊은 친구가 어떻게 그러니까 최고급 자동차를 몰고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조폭 연루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근접한 물증인 1억이라는 돈이 집에 있었으니까 이 1억에 대한 자금 출처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20대 젊은이도 큰 돈을 만질 수 있죠. 그게 정당한 뭐 사업 수익이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논란이 됐던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억대 돈다발의 출처가 좀 수상했고 수억 원에 이르는 고가의 외제 차량을 몰았고 그리고 당시에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했었는데 이 변호사가 검찰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였단 말이죠. 그러면 수임료도 상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정황상 검찰이 조직 폭력의 활동 수익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좀 정황을 포착을 한 건가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처음에 이건 뭐 어떤 특정 그 탐정 사무소에서 이야기했는 게 아니라 저도 이 사건을 조금 들여다보면서 MT5라는 신흥 범죄 조직 MT5. MT5고 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MG 또래 조폭들이라고 옛날에 이제 조폭 사진들 보면 그 문신을 했는 젊은 친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으쌰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였잖아요. 사실 옛날에 조폭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조폭이란 이름을 만들어내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조폭의 그 명칭이 만들어지는 순간 폭척법상 범단이 돼요. 그 범단의 수개는 사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조직폭력배가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 있는 그냥 약간 좀 껄렁껄렁하는 사람들이에요라고 그 범죄의 범단을 숨겼는데 요새 젊은 그 조폭들은 아예 대놓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고 과거에는 A 지역, B 지역, C 지역, A 단체, B 단체, C 단체 따로따로 나누어졌는데 또래 조폭들은 그냥 같이 어울려서 그 SNS에서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라서 사실 과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와는 다르다고 하셨는데 저는 또래라는 단어에 좀 눈길이 갑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조직폭력배 하면 뭔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거나 이랬었거든요. 그럼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른바 MG 조폭, 뭐 또래 모임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징이 좀 보이는 거예요? 방금 이신 씨 95년생이에요. 95년 어차피 언론에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생인데 95년생 또래들이 모여 있는 집단들이 존재하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방금 우리 CG에도 나오는데 30대 이하의 조폭들의 그 연령대 분포가 약 57.8% 정도가 되니까 과거에는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조폭이면 조폭이 이렇게 사그러드는데 지금 젊은 조폭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조폭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과거에는 함께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모였는데 혹시 SNS의 가장 장점이자 폐단이 뭔지 아십니까?
SNS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동호회 형태의 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역과 연령에 상관없이. 없이, 그렇죠.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 MG 조폭이면 예. MG 조폭의 그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SNS의 동호회 사이트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자기들끼리의 어떤 자랑, 허세 짓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번에 나는 이런 문신을 새겼는데, 야, 이 문신 정말 멋지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나가자. 뭐 이런 어떤 구호들을 만들어서 SNS에서 자기들의 어떤 결집력을 강화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SNS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작용들을 이제는 좀 우리 국가가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뭐 어떤 팸 사이트에서 그 가출 소년을 유혹하는 것도 보였고, 예. 지금 우리가 예고글을 올라오는 것도 그런 어떤 사이트 중심으로 우후죽순같이 올라오는데, 물론 SNS에 순기능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한 번 정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SNS가 표현의 자유의 영역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전혀 들여다보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적법하고 의법하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한번 고민할 때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그렇죠. 보이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다면 해당 그 이번 교통사고 건으로 네. 이제 뭐 MG 조폭 관련 수사가 좀 더 확대될까? 이게 사실 실마리로 시작해서 되게 크게 또 잡아들일 수도 있는 노릇인 우리가 거잖아요. 보통 이제 수사를 진행할 때 풍문, 소문이 있습니다. 예. 이걸 흔히 말해서 내사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내사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의 바탕을 둔 주관적 혐의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객관적 사실이라는 게 과거에는 풍문이었는데 지금 진짜 이런 SNS를 통해서 또래 집단의 조폭들이 만들어지고 그 또래 집단의 조폭들이 국가에게 굉장히 사회에 굉장히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단계라면 저는 이제는 객관적 사실이 발견되었으니까 좀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젊은 사람들이 조직폭력배를 구성하면 그만큼 그 조직폭력배의 그 지속 가능 기간이 오래되고 흔히 말해서 지속 가능한 조폭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10대와 20대가 이렇게 조직폭력배에 도르는 걸 차단해야 돼요. 네. 그리고 30대의 조폭들이 만들어졌으면 그 조폭 집단을 발본색원 일망타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이가 많은 조폭 집단에 대해서는 관리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까지 함께 들여다봄과 동시에 범죄 수익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이거 관련해서 하나 더. MG 조폭 말고 또 다른 수사의 한 갈래는 병원이거든요. 네? 사실 그 당시 강남구 한 병원에서 수사관 어떤 처방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이게 그 뭔가가 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병원과 조폭이 연루됐을 가능성까지도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건가요? 조폭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향정을 하기 위한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많은 그 국회의원들께서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에 관련된 이제 자료를 요청했을 때 분명히 병원이 이러한 어떤 향정의 도피처가 되고 여기서 정말 어떻게 보면 무차별적으로 향정이 좀 이렇게 시민들에게 투약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저희들이 식약처에서 굉장히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만 그 시스템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조금 더 저는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레로 다운을 해서 조금 더 그런 어떤 향정이 불법적으로 투약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이상을 발견해서 이런 어떤 병원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살펴보죠. YTN의 단독 보도로 전해진 사건이었는데 술에 취해서 경찰의 보호를 받던 남성이 이제 경찰이 떠난 뒤에 버스에 치여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제 경찰은 남성이 데려다 달라고 하는 곳에 내려줬고 이제 경찰이 보기에는 상황이 이렇게 보호까지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남성을 내려줬는데 남성이 바로 귀가하지 않고 버스 환승센터로 가 있다가 이제 그 출입구에 누워 있다가 버스에 치인 사건입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당시 한밤중이라 어두워서 남성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난 시각이 새벽 3시 20분이었거든요. 네. 버스기사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버스기사는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인 건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교통사고는 신뢰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예. 과실은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하고 그 전방 주시를 의무를 회태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과실치사를 물을 수가 있는데 신뢰의 원칙은 이런 거예요. 정말 고속도로 한 중앙에 사람이 서 있거나 누워 있다 예견할 수
없는 예, 거잖아요. 예. 그리고 파란색 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직진 신호가 떨어졌을 때 앞에 빨간색 어떤 횡단보도에 사람이 갑자기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예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위에 육교가 있는데 육교 위로 건너지 육교 밑으로 건넌다는 건 예견할 수 없죠. 예. 이게 신뢰의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환승센터가 제가 오기 전까지 구글맵을 통해서 그 환승센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 환승센터가 정말 밝고 그 앞에서 사람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으면 전방 주시의 뭐 혜택가 되지만 그게 아니었다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유가족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예. 그게 누워 있다는 그 생각을 과연 버스 운전기사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예견 가능성 그리고 신뢰의 원칙에 따라서 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경찰의 입장은 주소를 물었지만 주소를 알려주지 네. 않았고 혼자 가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경찰에 인사도 하고 신호 지켜서 횡단보도도 다 건넜대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혼자 이제 귀가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 유족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술이 깰 때까지 보호를 한다거나 최소한 가족에게 연락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경찰의 조치가 좀 미흡했다라는 주장인데 경찰이 주취자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저도 어떻게 이게 보세요? 오기 전까지 이 사건을 놓고 진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시민의 생명도 지키고 경찰이 해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진짜 머릿속에서 수백 번 고민을 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 주위 판단 영역이 떨어지면 제가 봤을 때는 보호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내려서 횡단보도 지나가는 것까지는 저는 의사가 있다라고 봐요. 판단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집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았는 사정을 저는 좀 경찰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제가 우리 앵커한테 집 주소가 어때요? 어디예요? 라고 물었을 때 그거를 말할 수 없었다면 의사가 조금 미약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시 50분 정도에 그 2시 28분 정도에 하차를 했어요. 그게 새벽이에요. 그러면 대중교통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대중교통이 있을 때까지는 좀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두 가지 점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 옛날에는 보호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의사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만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 보호 조치를 하고 그냥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어떤 응급병원으로 안 보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그 미아역에서 좀 미아 경찰서에서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의사가 없다 할지라도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좀 보호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새벽이라면 조금 더 데리고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인데 현장에 있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말 저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려달라 그랬고 주소 말하지 않았고 횡단보도 지나가는 걸 제대로 지나갔다면 사실 그 당시에 더 이상 데리고 있으면 자칫 나중에 또 이게 뭐 흔히 말해서 체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사람에 대한 그 공권력의 과잉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거라서 저는 경찰관들의 그 고충 충분히 이해하지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좀 명확한 매뉴얼을 조금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정말 많이 없어서요. 비슷한 사고가 반복이 되고 있고 일부 경찰은 그냥 혐의가 없는 걸로 보고 있지만 그 비슷한 사고에 대해서 일부 경찰은 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업무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뭔가 매뉴얼이라든 게 좀 명확하게 갖춰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주취자 보호 조치 개선안을 또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그 흉악 범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뭔가 이제 경찰 일선 현장에서도 뭐 순찰도 나가야 되고 어디 뭐 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취자 보호와 관련한 이 매뉴얼이 명확하지 않아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좀 있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도 그냥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경찰에게 할 수 있는 일까지만 요청을 해야지 할 수 없는 일까지 다 요청한다는 건 또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도 경찰이 제1의 임무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 그 사례를 좀 살펴보니까 이런 경우는 경찰과 그다음에 119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사가 같이 함께 시스템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현장에 딱 출동했을 때 이게 주치자라면 응급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과연 병원으로 옮겨야 될지 병원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지를 경찰은 판단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의료진이 좀 판단하는 걸 첫 번째 같이 코워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와 두 번째 이게 프랑스 제가 입법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옮기면 주치자를 옮기면 그 비용 전부 다 주치자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자기가 정신이 가지고
있을 때까지만 술을 먹으면 되는데 그게 넘어서 술을 먹었을 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원이나 아니면 일정 보호시설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있으려면 그 비용은 그 주최자가 담당하는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두 가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진이 함께 가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주최자가 담당하는 쪽으로 그 주최자의 생명도 보호하고 그다음에 경찰의 판단도 조금 줄이고 의료진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치자의 생명을 또 보호하는 건 경찰의 치안 역과도 네, 좀 맞습니다.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모두가 함께 큰 피해 없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